안녕하세요. 동물 메디컬 센터 W 한방원장입니다. 오늘은 내분비 질환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부신피질 기능 항진증, 일명 쿠싱 증후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사진은 저희 병원 새로 인테리어 했을 때 그때의 모습입니다. 부신피질 기능 항진증, 즉 하이퍼아데노코티시즘은 혈중의 코티솔 농도가 증가되는 현상을 증가됨으로 인해서 임상증상을 동반하는 질병을 말하게 됩니다. 즉, 이 자체가 그냥 질병으로 딱 얘기하기는 어렵고, 코티솔이 상승함으로 나타나는 임상증상, 이런 증상에 대한 질병명, 이렇게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병은 완치되는 질병은 아니고요. 코티솔 농도를 일정하게 낮게 유지하게끔 함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임상증상들이 개선되게 하는 게 목표예요. 근데 하다 보면 코티솔 농도가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오히려 부신피질 기능 저하증인, 즉 에디슨 증후군에 대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코티솔 농도는 억압을 했지만 좀 높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쿠싱 증후군에 대한 증상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치료와 관련된 건 다음에 한번 다시 정리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쿠싱 증후군의 증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가장 대표적인 건 다음 단유증이죠. 즉 폴리유리아 폴리딥시아, 즉 물을 많이 먹어서 오줌을 많이 싸는, 사실 이렇게 이해해야 되잖아요. 근데 쿠신 증후군은 반대입니다. 오줌을 많이 싸기 때문에, 즉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신장에 작용을 해서 오줌을 농축하지 못하게끔 또는 오줌을 많이 싸게끔 하는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탈수가 돼서 삼투압이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갈증을 느끼게 되는, 그러므로 물을 많이 먹게 되는 증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단유증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단유다움증이 더 맞는 말이 되겠고요. 약자로 PUPD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다음 단유증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객관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증상들은 뭐가 있을까요? 증상이 아니라 객관적인 지표들이라고 하면은 요비중을 측정해서 요비중이 1.035 미만, 더 엄밀히 말하자면 1.020 미만일 경우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물을 많이 먹는다, 이걸 양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상적인 개들이나 고양이 같으면은 키로당 50ml 정도 이하로 먹는 게 정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키로당 100ml 정도 이상을 먹는다고 한다면 다음증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호자분한테 물을 먹는 양을 일단 가늠해 볼 수 있게끔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이제 종이컵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500ml짜리 물병들이 있죠. 이런 걸 이용해서 하루에 실제로 얼마나 먹는지. 예를 들어서 5kg짜리라고 하는데 500ml짜리 물병이 있죠. PT병을 다 먹는다면 이 애는 물을 좀 많이 먹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물 먹는 양을 좀 가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씩은 다뇨 증상이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 문진해 보면 실제로 오줌 많이 싸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자주 싸는데 여러 번의 그러니까 횟수가 많아진 걸 보고 다뇨증이라고 생각하시는 보호자분들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다뇨증을 물어볼 때는 좀 많은 양을 쓰는데 하루 6, 7번 이상 싸시나요? 그래서 양과 횟수를 같이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증을 물어볼 때는 음수 양을, 즉 여기가 500ml짜리 그릇이 있는데 그 이상을 5kg짜리는 하나 이상을 먹느냐, 아니면 10kg짜리면 2개 이상을 먹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좀 양을 측정해보는 질문 같은 걸 던져보시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많이 접하는 건 대칭성 탈모. 사실 우리가 시메트릭 알로페시아라고 하는데 머리라든지 다리 쪽은 괜찮은데 몸통이 대칭성 탈모가 있는 경우, 이걸 우리가 엔도크라인 알로페시아, 즉 호르몬성 탈모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갑선성 기능 저하증이라든지 쿠싱 이런 거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래서 전신성 대칭성 탈모가 있는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심해지면 피부가 많이 얇아져요. 우리가 갑선성 기능 저하증 피부가 많이 두꺼워지죠. 뮤신이 침착이 되기 때문에. 반대로 쿠싱 증후군은 피부가 많이 얇아진다는 거, 그러면서 각질이 많아진다는 게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복부 팽만, 팟벨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즉 항아리 배, 그러니까 배가 볼록한 거. 이걸 설명하자면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근육이 많이 위축이 돼요. 즉 복벽의 근육이 많이 얇아지고 그 다음에 간이 많이 비대되죠. 우리가 헤파토메갈리아는 간 비대가 생기고, 그 다음 단유증이니까 방광이 얼마나 어때요? 커지죠. 그러다 보니까 강아지들은 배를 아래쪽으로 행하고 있으니까
간이라든지 부비에 커졌고 방광도 부비에 커졌죠. 이게 무게가 많잖아요. 거기다가 배에 근육이 많다면 탱탱하게 잡아줄 텐데 배에 근육이 없어지니까 아주 축 처지게 되겠죠. 이래서 팟벨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부 조직이라든지 우리가 뭐 간이나 신장, 근육 이런 것들 연부 조직을 하는데 연부 조직이 어떤 석회가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피부 석회증을 동반하게 됩니다. 뭐 엑스레이 찍으면 피부 쪽에 막 미네랄 같은 게 빡빡빡 박히는 것들이 보일 거예요. 심한 경우에는 텐돈에도 박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피부 석회증은 칼시노큐티스라고 하는데 이 칼시노큐티스는 초기에 잘 진단해서 뭐 치료만 된다면 잘 빠져요. 근데 심하게 석회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테로이드 처방했을 때도 가장 많이 보이는 것 중에 하나인데 비노업이에요. 펜팅이라고 하는 이걸로 인해서 대사성 알칼리증이 발생할 수는 있는데 그 정도가 경미하기 때문에 일단 문제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노업이 나타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지혈장애. 이거는 쉽게 멍이 잘 든다는 걸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볍게 부딪혀도 멍이 잘 드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일단 전신 고혈압, 혈압이 한 180 이상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사실은 쿠싱 말고 부진 수질 유래 종양이 있죠. 우리가 갈색세포종이라고 하는 페어크로모사이토마 있을 땐 더 혈압이 높아지죠. 그런 문제도 갖고 있다는 질병이 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이 많이 위축되는 거. 이러한 임상 증상들이 어느 정도 하나 이상은 동반을 해야 돼요. 이 중에 다음 단뇨증은 가장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이고, 뭐 대칭성 탈모라든지 피부가 얇아지고 팟벨리가 생기고, 그 다음에 피부 석회증이 생긴다. 이건 좀 장기적으로 진행된 경우가 이게 되겠고요. 만약 근육 위축도 마찬가지로 장기간입니다. 그래서 처음 다음 단뇨증일 때 쿠싱을 진단을 해야 되긴 했지만 이 다음 단뇨증에 대한 어떤 간변 진단 목록도 많이 접근해 봐야 돼요. 이건 다음 시간에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이제 뭐 쿠싱 증후군이 가지고 있는 증상들에 대한 어떤 정리인데요. 이 중에 이제 가장 흔한 거, 다음증, 단뇨증, 그 다음에 많이 먹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팬팅, 그 다음에 배가 많이 팽창된다는 거, 그 다음에 호르몬성 탈모증, 그 다음에 간비대, 그 다음에 근육 위축되는 거, 그다음에 고혈압.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은 증상이 되죠. 드물게 나타나는 게 기면, 그 다음에 색소 침착이라든지, 그 다음에 코메돈, 여드름 같은 게 침착이 되고, 피부가 얇아지고, 그 다음에 털 자라는 게 더뎌지게 되고, 그 다음에 가끔씩 요실금 같은 오줌을 흘리는 현상들이 보이죠. 왜냐하면 이제 오줌량이 많아지는데 근육의 어떤 요도의 어떤 수축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요실금 같은 증상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당뇨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쿠싱 증후군 초기에는 당뇨가 없어요. 근데 이 코티솔 알자가 인슐린 기량제잖아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고혈당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진통당뇨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코티솔 정도만 잘 서프레이션 시켜도 당뇨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는데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당뇨랑 쿠싱이 같이 있을 경우에 쿠싱을 잘 조절하면 당뇨가 없어질 것 같지만 안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오래 진행된 다음에 내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가장 흔한 증상들이 일단 하나 이상은 동반해야 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까 쿠싱을 설명하기 좋은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 출처는 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음 단뇨증이 한 85% 정도 보인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코메돈이 한 5% 정도, 칼시노큐티스라든지 뭐 인펙션, 그 다음에 여드름, 그 다음에 뭐 프로라이티스 한 25%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색소 침착도 있을 수 있고요. 단뇨증에 의해서 갈증이 돼서 물을 먹지만 탈수가 있는 경우도 꽤 있고, 그 다음에 눈이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근육 위축이 많다, 80% 차지하게 되고요. 양측성 탈모가 있다, 80% 정도. 그 다음 단뇨를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멍을 잘 들인다, 브리징. 그 다음에 힐링이 잘 안 된다. 이런 것도 쿠싱의 특징이죠. 그리고 펜듈러스 앱도멘, 즉 아까 이게 팻벨리죠. 배가 이렇게 축 처지는 거. 그리고 피부가 얇아지고, 그다음에 정맥이 잘 눈에 띈다라는 거. 이런 게 한 13% 정도. 이게 쿠싱 증후군을 잘 나타내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부신피질 유래의 질환들은 부신피질 기능 항진증하고 부신피질 기능 저하증이 있죠. 오늘 주된 내용은 부신피질 기능 항진증, 거기에는 쿠싱 증후군이죠. 다른 말로 한다면 쿠싱 증후군은 뇌하수체 의존성하고 부신 의존성이 있는데 이건 뒤에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부신 수질 의존성, 부진 수질에서 유래하는 질병들이 있죠. 페어크로모사이토마라고 하는 부진 수질에 있는 크로모핀 셀에서 유래한 종양이죠. 그래서
크롬 친화스 세포종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갈색 세포종이라고도 합니다. 이 갈색 세포종은 고혈압을 일으키는 게 가장 특징이고 일반 고혈압 치료제 갖고는 잘 컨트롤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알파 블로커인 페녹시벤자민을 처방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약으로 조절하면서 가능하면 부진 수질 종양을 수술적으로 제거하는 게 가장 큰 치료적 방법이 되겠죠. 지난번 설명드린 것처럼 부신은 양측 신장이 있죠. 신장하고 즉 좌측 부신 같은 경우 좌측 신장하고 대동맥 사이가 있게 되고요. 우측 부신은 우측 신장하고 후대정맥 사이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신피질 기능 항진증 하이퍼아데노코티시즘은 뇌하수체 의존성하고 부신 의존성 두 가지로 구분하죠. 그래서 뇌하수체 의존성은 PDH라고 하고 부신 의존성은 ADH라고 부를 겁니다. 네, 부진 의존성은 대부분이 종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데노 튜머, AT라는 약제를 사용하게 되고요. 뇌하수체 의존성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하이퍼플라자나 또는 아데노마 선종이죠. 그리고 쿠싱 증후군의 한 80에서 85%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AT 같은 경우에는 쿠싱 증후군의 15에서 20% 차지하게 됩니다. PDH는 주로 소형견에서 주로 발생하게 되고요. 아데노 튜머는 대형견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꼭 일치되는 건 아닙니다. 소형견이라고 하더라도 부진 종양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뇌하수체 의존성인 경우에는 양쪽 부신이 종대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부진 의존성인 경우에는 한쪽 부신만 종대되어 있죠. 한쪽 부신만 종대되는 이유는 이쪽 부신이 만약에 좌측만 증가되어 있다. 그러면 코티솔 농도가 증가되기 때문에 네거티브 피드백에 의해서 뇌하수체의 ACTH 농도는 떨어지게 되죠. 그럼 뇌하수체 분비된 ACTH 농도가 떨어진다면 반대쪽에 있는 우측 부신은 증대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측 부신은 작고 좌측 부신은 커지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한쪽만 커지는데 뇌하수체 의존성인 경우는 뇌하수체에서 HDH 합성과 분비가 증가되면 양쪽 부신에 동일하게 작용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 부신이 커지는 게 일반적인 특징이죠. 그래서 쿠신 증후군을 진단할 때 코티솔의 어떤 농도를 측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인성 HDH 농도를 측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인성 HDH 농도가 정상보다 높거나 아니면 정상 범위의 상한치에 분포한다면 PDH의 가능성이 높게 돼 있죠. 근데 만약에 내인성 HDH 농도가 낮다라고 한다면 ADH에 가까워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쿠싱 증후군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코티솔 농도를 측정하는 자극시험이나 억압시험을 할 건 아니라 내인성의 HDH 농도도 재주는 것도 하나의 진단 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쿠싱 증후군을 좀 더 잘 나타내는 그림이 있어서 일단 가져왔고요. 부진 종양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한쪽의 부진 종양에서 코티솔 농도가 많이 분비되겠죠. 그러면 네거티브 피드백에 의해서 뇌하수체에서 합성 분비되는 HDH 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반대쪽에 있는 부신은 작아지게 돼요. 그렇지만 HDH 농도가 떨어졌다고 해서 부신 종양이 있는 자체가 작아지진 않죠. 얘는 계속해서 스스로 증식이 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한쪽 부신만 커져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부신 종양을 일단 더 의심하게 될 겁니다. 근데 간헐적으로 양쪽 부신이 커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한쪽에는 부신 피질성 종양이 있고 반대쪽은 수질성 종양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커져 있는 경우가 꼭 뇌하수체 의존성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 거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근데 뇌하수체 의존성인 경우에는 뇌하수체에서 HDH 농도가 많이 분비되죠. 그러다 보니까 양쪽 부신에 둘 다 자극을 하게 되고 그러면 양쪽 부신이 커지겠죠. 그러면 양쪽 부신에서 코티솔이 많이 분비될 거고 원래는 정상적이라면 코티솔 농도가 올라간다면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HDH 농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뇌하수체의 어떤 하이퍼플라자라든지 아데노마 선종이 된 경우에는 이 코티솔에 의한 네거티브 피드백이 차단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HDH는 계속해서 분비가 되게 되고 그런 인해서 PDH인 경우에는 양쪽 부신이 커진다라는 것으로 설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쿠싱을 진단할 때는 호르몬적으로 HDH 농도가 높아지냐 낮아지냐 또는 코티솔 농도가 높으냐에 따라서 쿠싱 진단할 때 뇌하수체 의존성이냐 또는 AT냐를 감별하긴 하지만 이거보다는 영상학적 진단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인성 HDH 농도는 잘 측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진단적 도움을 더 받기로 원한다면 내인성 HDH 농도 재는 것도 하나의 어떤 방법이 될 겁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양쪽 부신이 다 커져 있어요. 그럼 뇌하수체 의존성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인성 HDH 농도를 재보니까 얘가 뚝 떨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한쪽 부신은 부신 피질성 종양인 거고 반대쪽은 부신 수질성 종양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진단적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내인성 HH 농도를 재주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부신의 어떤 크기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영상학적 진단 툴만큼 더 좋은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초음파라든지 필요하면 CT를 찍을 수도 있고요. 근데 뇌하 수치의 어떤 크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MRI를 측정하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이제 부신 기능 검사인데요. 부신 기능 검사는 사실 쿠싱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부신 기능 검사만 하면 되지 않겠냐는 얘기할 수 있긴 하겠지만, 쿠싱은 증상에 대한 어떤 진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증상도 중요하지만 그 코티솔의 상승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혈액학적 이상들, 또는 요검사 이상, 그 다음에 호르몬 이상 다 종합적으로 해서 진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임상 증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코티솔 농도만 재가지고 쿠싱이라고 진단하는 거에 하다 보면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근데 뭐 그냥 다 떠나서 이제 부신 기능 검사하는 것만 설명 좀 드릴게요. 뭐 베이자 코티솔 농도만 잴 수도 있습니다. 일정량 이상이라면 쿠싱을 의심해 볼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자극 시험, 우리가 스티뮬레이션 테스트를 하기도 하고 억압 시험, 로우 도즈 덱사메손 서프레션 테스트라고 하는 LD 테스트를 하기도 하죠. 이 검사 방법에 대한 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정확히 설명을 드리게 되고요. 이 중에 사실 하나만 하려고 한다면 LD 테스트를 많이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LD 테스트 단점은 8시간을 해야 된다는,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시간을 짧게 할 수 있는 거는 HTH 스티뮬러 테스트. 근데 이 HTH 스티뮬러 테스트를 할 때만 코티솔 농도가 많이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LD 테스트를 다시 좀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설명하겠지만 알로페시아 약스라든지 또는 ATP 큐어, 쿠싱 증후군인 경우에는 아무리 코티솔 농도를 쟀는데도 코티솔 농도가 높아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부신 패널 검사를 HTH 자극 시험을 해서 프리랑 포스트를 같이 해주면 좋습니다. 이 검사는 뭐 코티솔 농도뿐만 아니라 에스트라다이올, 그 다음에 엔드로스테노디온, 그 다음에 뭐 세븐틴 하이드록시 프로게스테론이라든지 프로게스테론, 테스토스테론 농도를 다 측정해 준다고 합니다. 네, 국내에는 네오딘에서 해외로 검사를 보내서 좀 데이터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HDDS도 있는데 요즘은 잘 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건 스크린 테스트보다는 디퍼런시에이티드 테스트로, 즉 AT랑 PDH를 감별하는 목적으로 권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영상학적 검사들이 더 잘 되기 때문에 이 HDDST는 권장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내인성 HDD 농도를 재는 것은 AT라든지 그다음 PDH를 감별하는 데 되게 중요한 인자가 되고요. 사실 HDD 농도는 혈청으로 재면 안 됩니다. EDTA 혈장으로 재야 되고요. 얘는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냉동 상태로 샘플을 의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좀 대두되는 것 중에 하나 UCCR인데요. 즉 유린 내에 있는 크레아틴과 코티솔의 비율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쿠싱이 아니다라는 건 좀, 즉 센시티비티는 높지만 스페시피티는 되게 낮아져요. 즉 쿠싱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쿠싱이 아니라는 얘기는 해줄 수 있지만, 그리고 병원에서 이 UCCR을 검사하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샘플링 할 때는 집에서 보호자분이 아침에 받아서 오시는, 즉 스트레스를 가장 적게 받았을 때 오줌을 받아와야 그 검사 결과의 신뢰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초음파로 부신을 본 모습인데요. 좌측에 있는 사진은 좌측 부신이고요. 우측 사진은 우측 부신입니다. 이건 좀 여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 부신의 크기가 정상적으로 보통 6mm 정도 얘기하는데 좌우 다 6mm 이상 커져 있죠. 그렇다면 PDH로 좀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좌측만 많이 커져 있다면 AT로 볼 수 있을 거고요. 근데 가끔씩 양쪽 부신이 다 커져 있지만 한쪽은 부신 피질성 종양이고 반대쪽은 부신 수질성 종양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아까 설명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부질 종양이라고 한다면 호르몬 농도만 약물로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수술적 접근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피처터리 글랜드가 많이 커져 있을 거라 추정이 됐기 때문에 MRI를 찍었던 사진이에요. 조형 증강 사진인데 이 부분이 피처터리 글랜드죠. 이건 트랜스버스 뷰고요. 이건 세지털 뷰. 그래서 사실 이제 사람에서는 이걸 수술적으로 제거하는 것도 하죠. 동물에서 수술적 제거를 못하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라든지 아니면 소마토스타틴 아날로그 제제를 사와서 이걸 작아지게 하는 시도를 좀 사람은 하고 있습니다. 동물도 해보고 싶은데
약물이 너무 비싸서 아직은 못하고 있어요. 저도 조만간에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좀 준비 중이긴 합니다. 그리고 쿠싱 증후군에 아주 드물게 좀 보고되는 것들이 있어서 일단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액토픽 쿠싱 증후군입니다. 이거는 부신이 아닌 다른 장기에서 부신이 아니죠. 뇌하수체가 아닌 다른 장기에서 ACTH를 많이 분비되는 질환이에요. 이건 드물게 좀 보고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Food Induced Cushing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저희가 쿠싱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밥을 굶기고 오잖아요. 절식한 상태 내원에서 ACTH 자극심을 하다 보니까 양쪽 부신은 커져 있지만 코티솔 농도가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다시 한번 사료를 먹이고 와서 쿠싱 검사를 해보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 사료를 먹을 때 그 위 안에 음식물이 들어가면 그게 어떤 자극에 의해서 코티솔이 분비되는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이제 밀 인듀스드 쿠싱 증후군 또는 푸드 인듀스드 쿠싱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생겨난 것 같고요.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간헐적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양쪽 부신이 커져 있는데 절식한 상태로 내원, 즉 공복 상태로 내원해서 ACTH 자극시험을 했는데 높지 않, 포스트 ACTH 코티솔 농도가 높지 않다면 한번 이렇게 먹이고 왔을 때 검사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라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클릭 하이퍼 아데노코티즘인데요. 이거는 코티솔 농도가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높아졌다 낮았다 한다면 이렇게 흐른다는 겁니다. 근데 이 주기가 많이 길기 때문에 사실 동물에서는 거의 보고가 없는 상황이고요. 사람에서만 좀 보고가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좀 더 접할 수 있는 거는 atypical hypoadrenocorticism, 즉 occult hypoadrenocorticism인데요. 과거에는 알로페시아 X라도 좀 썼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알로페시아 X를 피부에 어떤 탈모가 있는 데서 본 거고요. atypical hypoadrenocorticism은 탈모뿐만 아니라 다음 단유증이 있는데 코티솔 농도를 쟀을 때 아무리 코티솔 농도를 재더라도 올라가지 않고 있는 높지 않은 경우입니다. 쿠싱은 의심되지만 푸드 인듀스드 쿠싱 신드롬이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사실 이거보다는 에이티픽 하이퍼아이드코티즘이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래서 코티솔이 아닌 다른 호르몬, 즉 세븐디 하이드록시 프로게스테론이라든지 다른 부진 유래성 성호르몬 농도를 재보는 그런 것들 하나의 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알로스페시아 X라는 것들은 주로 이제 발생하는 품종은 우리가 알고 있는 포메라니안, 포메라인데 어린 나이는 없고요. 보통 6, 7살 정도 됐을 때 이렇게 얼굴이라든지 다리 쪽은 털이 안 빠졌어요. 근데 몸통만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몸통에 털이 빠진 부위는 피그멘테이션이 심해지는 경우들. 사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포스트 클리핑 알로페시아, 즉 미용 후에 털이 빠지는 경우로 더 많이 얘기를 했었던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별개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통에 털이 빠지면 그 다음에 피부에 색소 침착이 되는 경우들, 이런 것들이 포메라니안에서 주로 발생하고, 이거와 좀 비슷한 품종들은 노르딕 브리드라고 하는데 아메리칸 에스키모 또는 차우차우 또는 알라스칸 말라무트, 그 다음에 엘크하운드, 이런 것처럼 비슷하게 생긴 품종들은 이런 게 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과거에는 중성을 했을 때 좀 좋아졌다가 나중에 재발한다든지, 또는 멜라토닌을 줬더니만 탈모가 개선됐다는 보고도 있지만 또 시간이 지났더니 다시 또 탈모가 생겼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러다가 쿠싱과 비슷하게 트릴로스탄을 처방했더니만 이후부터 관리가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알로페시아 X를 에이티피컬 하이퍼아드로코티즘과 같은 비슷한 개념을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푸들도 이런 소견이 좀 많이 좀 대두되는 품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통은 약간 털이 좀 듬성듬성 빠지는 것 같은, 우리가 보면 쿠싱처럼 보이죠. 그리고 머리 쪽, 다리 쪽은 털이 안 빠지는 이런 경우는 이제 알로페시아 X 또는 에이티피컬 하이퍼아드로코티즘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알라스칸 말라무트, 이렇게 털 빠진 경우들, 그래서 아무리 검사해도 쿠싱이 안 나와서 결국은 7 하이드록시프로겐 농도를 재봤더니 많이 올라가 있더라 해서 진단했던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본다면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을 것 같아요. 코티솔이 세포에 유입되면 알도스테론, 미네랄코티코이드 형성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코티솔 또는 성호르몬으로서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근데 이런 과정 중에 중간에 3베타 하이드록시 스테로이드 하이드로게네이즈가 작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
그리고 이 7-하이드록스프로게스테론, 요게 코티솔로 생성되는 중간 단계. 그래서 요것뿐만 아니라 요것만 올라가 있는 경우들인 거죠. 사실 코티솔은 올라가지 않고. 그래서 요 농도를 재는 것도 하나의 의미가 있다라는. 그리고 얘도 요 3베타 하이드록시 스테로이드 디하이드로게네이즈를 억압해주는, 즉 트릴로스탄이 에 의해서 차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트릴로스탄이 뭐 알로페시아 X 또는 ATP가 하이퍼하이드로코티즘의 치료에 중요한 인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좀 두서없이 많이 얘기는 한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쿠신 증후군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좀 드렸고요. 다음에 한번 시간이 되면 치료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에디슨 증후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많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